안녕하세요. 벤지TV입니다. 저는 아르센 류팽이라는 어린이 추리소설로 재구성된 4편의 시리즈 소설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가장 마지막 편인 4편 813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국일 아이에서 나온 신간도서 아르센 류팽은 어린이 추리소설로 등장인물의 심리적 묘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굉장히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소설이기에 원작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편견을 없애고 아이들 스스로 글을 읽어가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추리력을 자극하는 글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궤도 루팡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라이벌 격인 인물 셜록 홈즈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그리고 다양한 책으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에서는 궤도 루팡이 아르센 류팽으로 셜록 홈즈가 헐록 홈즈로 이름이 바뀌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4편에서도 변신의 귀재인 루팡은 여러 인물로 변장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사실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는 류팽이 어떤 인물로 등장하여 헷갈리게 할지 기대를 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데 813의 비밀에서는 재미를 넘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813의 비밀에서는 APOON이라는 글자와 813이라는 의문의 숫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목차, 초대받지 않은 손님, 검은 상자와 종이 쪽지, 류팽이 사람을 해쳤다고, 류팽의 편지, 피에르의 죽음과 제라르와의 만남, 2가지 선택, 르노르망 국장의 눈부신 활약,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지만, 지하 비밀 통로와 죽음의 문턱, 하버리, 리베이라 그리고 알텐하임 남작, 빛바랜 녹갈색 외투, 스타인백이 알고 있던 비밀, 자유를 위한 류팽의 치밀한 계획, 소녀의 힌트, 813의 비밀, 7명의 도둑들, 레옹 마시에의 사형 선고, 밝혀진 범인의 정체, 등장인물. 이번 813의 비밀 주요 등장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해된 다이아몬드의 왕 루돌프 캐셀바흐의 부인인 돌로데르 캐셀바흐는 사건 당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나이를 봤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장의 르노르망 국장이 등장합니다. 70살이 넘었지만 특유의 예리하고 정확한 눈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입니다. 파버리 소령, 리베이라, 알텐하임 공작, 다양한 인물로 변장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악당으로 루팡의 수사를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루팡과 알텐하임 공작의 팽팽한 대결은 극 전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루팡이 풀고 있는 암호의 힌트를 알려준 어린 소녀 아질다도 등장합니다. 루팡은 아질다 덕분에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책 속의 내용 요약 813의 비밀은 다이아몬드의 왕 루돌프 캐셀바흐의 죽음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가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그의 아내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르센 류팽은 루돌프에게 도둑질을 하러 왔다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루돌프의 아름다운 부인인 돌로레스 캐셀바흐와 종업원들의 증언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사나이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LM이라는 이니셜을 지닌 인물도 수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루팡은 살인자일까요? 비록 도둑이지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에 갑자기 살인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역시 루팡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진짜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캐셀바흐가 끝까지 숨긴 비밀도 궁금했겠죠. 호기심 넘치고 모험심 가만 그라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루팡의 수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번번이 주인공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는데요. 류팽은 그 덕분에 감옥에 수감까지 됩니다. 과연 그는 이 난간을 헤치고
진짜 범인과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은밀한 협정과 러시아 황실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리팽조차 놀라게 한 진짜 범인의 정체를 알아맞히는 독자가 있다면 대단한 추리력과 사고력을 가진 거겠죠.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간과 맥락 사이에 숨겨진 단어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마지막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라 집중 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번 작품은 끈질기게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변신한 그의 신부는 물론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도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책의 가장 끝에서야 밝혀지는 진실은 큰 충격을 몰고 옵니다. 암호 813과 APOON을 추리하는 과정은 참으로 대범하고 감탄스럽습니다. 헐록 흉조와의 대결도 이번 작품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 각도로 사고하고 추리하는 그의 자세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침착하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고력과 거침없는 행동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위트가 그의 매력이니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챕터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3의 비밀 중 다이아몬드의 왕 루돌프 캐셀바흐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사건의 첫 시작으로 여러분과 떠나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813의 비밀. 초대받지 않은 손님. 루돌프 캐셀바흐는 일주일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이곳 파리로 왔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큰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입니다. 나이는 30살이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캐셀바흐는 독일인 사업가로 키가 크고 얼굴은 건강한 붉은빛을 띠고 있고 이마는 반듯했으며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연한 푸른빛 눈은 꿈을 꾸는 듯 부드러운 인상을 자아냈습니다. 캐셀바흐는 늘 비서 체프먼과 함께 다녔습니다. 체프먼은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게 캐셀바흐를 도와주는 성실한 비서였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그들은 팔라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왕답게 호텔의 한 층을 전부 빌려 다른 사람들의 접근은 피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캐셀바흐는 며칠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사업을 구상하며 지냈습니다. 며칠 후 캐셀바흐는 오랜만에 호텔 근처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응접실 문턱 넘어가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비서 체프먼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이 방을 들어왔었군. 네? 그럴 리가요. 체프먼, 틀림없어.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우뚝 선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직접 열쇠로 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열쇠는 점심을 드시는 내내 선생님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누가 여길 들어올 수 있겠어요? 비서의 말에 캐슬바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벽난로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행 가방 좀 보게. 가방이 활짝 열려있지 않은가? 아까는 분명 닫혀있었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가방 안에 값나가는 물건도 없는데. 그렇지, 돈을 훔치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가방을 뒤졌을까요? 가방뿐이 아니네. 어제 잠깐 샤워를 하는 사이 책상 위에 두었던 서류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네. 서류가요? 누구 짓일까? 목적이 뭘까? 어쩌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의 소행일지도 모르겠군. 앞으로 더욱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말해서 경비원을 복도에 세워서 철저히 감시하라고 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캐셀바흐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묵고 있는 415에는 넓은 응접실과 2개의 침실 이렇게 3곳이 있어. 그런데 그 문들은 다 잠겨 있었어. 그런데 누가, 어떻게, 왜 이곳에 들어온 거지? 이리저리 방안을 서성이던 캐셀바흐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봄의 환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셀바흐가 관심 있었던 것은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창문이었습니다. 창문도 굳게 잠겨 있어. 설사 창문이 열려 있더라도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 다른 방과 발코니가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방들끼리 연결되는 통로도 없고. 캐슬바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지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캐슬바흐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파리경찰청의 르노르망 치안국장과 통화했네. 구렐 경감이 온다는군. 그렇군요. 그들이 오면 날 노리는 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겠지. 캐슬바흐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체프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며칠 전에는 누군가 내 지팡이를 건드렸었다네.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닐까요? 체프먼의 표정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슬바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난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 불안함. 혹시 누군가 내 비밀을 눈치채고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 차 한 잔을 마신 후 캐셀바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비장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난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얼마든지 있어. 이번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돈보다 더 큰 힘,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지. 이번 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그러면 나는 다이아몬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방 안에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캐셀바흐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대령이요? 어서 와주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캐셀바흐가 체프먼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르바레 대령과 그의 친구가 올 걸세. 그들이 도착하면 안내해주게. 네. 오늘은 바르바레 대령과 그의 친구, 구렐 경감 이렇게 세 사람만 만날 테니 그 외에는 아무도 4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프론트에 잘 얘기해놓게. 찾아오는 사람의 이름도 확실하게 적어두라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참, 체프먼. 돌로레스는 어디 있나? 오전에 몇 가지 살 게 있다고 하녀와 함께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드레스와 반지를 사려고 하는 모양이군. 돌로레스는 오페라 가수이며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보석으로 꾸미는 것을 즐겨합니다. 캐셀바흐는 극장에서 공연하는 그녀의 모습에 반해 곧바로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3달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방을 나간 체프먼은 호텔 직원에게 캐셀바흐의 말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캐셀바흐는 검은 가죽 주머니를 손에 들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체프먼의 눈길이 검은 가죽 주머니에 닿았습니다. 저 주머니가 뭐지? 또 선생님은 뭘 저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체프먼이 쳐다보는 것을 느낀 캐셀바흐는 주머니를 얼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윽고 손님 2사람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바르바레 대령만 이곳으로 모시고 오게. 네.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하니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게. 네, 구렐 경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대령과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1층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게. 알겠습니다. 사실 바르바레 대령은 캐셀바흐가 의뢰한 탐정입니다. 캐셀바흐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일을 조사하고 있었고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캐셀바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앉아 바르바레 대령을 기다렸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대령을 만날 준비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의자에서 일어서려던 캐셀바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셀바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검은 상자와 종이 쪽지. 낯선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검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긴요? 바르바레 탐정사무소 바르바레 대령이지요? 말도 안 돼. 대체 누구길래 내가 바르바레 대령을 만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 앞에서 캐셀바흐는 점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청껏 비서를 부르며 옆방으로 내달렸습니다. 체프먼! 하지만 옆방의 문을 열자 또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체프먼과 하인이 입에 수건을 문 채 밧줄에 꽁꽁 묶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으악! 캐셀바흐는 놀라서 옆으로 쓰러지는 척하면서 비상벨을 얼른 눌렀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캐슬바흐를 보며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내가 전선을 끊어버렸어. 아무리 눌러도 소용없다오. 그래도 캐슬바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빨리 몸을 돌리더니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철컥 철컥 하는 소리만 날 뿐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캐슬바흐씨, 내가 어제 총알을 빼놓았소. 이럴 수가. 자, 이제 그만하시오. 4층은 전부 당신이 빌려서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을 도와주러 올 사람은 없소. 이제 포기하시지요. 그제야 체념한 듯 캐슬바흐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나 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얼마를 원하시오? 지갑을 꺼내며 묻는 캐슬바흐에게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후후,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검은 가죽 주머니와 작고 까만 나무 상자라오. 캐슬바흐는 한순간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둘러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발뺌해봤자 소용없어. 다 wal고 왔으니까. 그렇다면 한 발 늦으셨군요. 둘 다 태워버렸어. 하하, 그 말을 믿으라는 거요? 어제 리옹은행의 비밀 금고를 빌려 그 안에 넣었잖소. 9열 16호 금고지. 안 그렇소? 자, 열쇠를 내놓으시오. 캐슬바흐는 너무 놀라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상자요. 자, 금고 열쇠를 주시죠. 실소. 캐슬바흐가 고개를 흔들며 버티자 낯선 남자가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군. 마르코, 이자를 꽁꽁 묶고 주머니를 뒤져봐. 남자가 부르자 문 앞에 있던 마르코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명령대로 캐슬바흐의 주머니에서 9, 16이라고 쓰여있는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금고에 암호를 대시오. 하지만 캐슬바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이자의 머리에 총구를 대게. 마르코가 명령대로 하자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딱 10가지만 세겠소. 그 안에 말하면 살겠지만 1초라도 늦으면 방아쇠를 당길 것이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캐슬바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6, 7, 8, 9.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캐슬바흐가 다급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말하겠소. 말할 테니 멈추시오. 암호가 뭐요?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암호는 돌로르요. 돌로르, 고통이라는 뜻이군. 아마 당신 부인의 이름이 돌로레스지? 마르코, 제름과 함께 리옹은행으로 가서 금고 안에 든 것을 가져오게.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켈레바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켈레바흐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눈치챈 남자가 빈정거리듯이 말했습니다. 후후, 누가 오기로 했나 보군요. 경찰이요? 남자가 마르코에게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마르코, 우선 저자의 입을 막아. 내가 비서 체포먼 역할을 하지. 준비를 마친 남자가 태연하게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몸집은 커다랗고 얼굴은 넓적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에 테두리를 만지작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경찰청의 구렐 경감입니다. 캐슬바흐 씨가 불러서 왔는데 안에 계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구렐 경감을 문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말하고 오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꾸민 다음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지금은 뵙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저녁 시간에 다시 와달라고 하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렐 경감이 의심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경감의 표정을 알아낸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눈치가 보이면 당장 주먹을 날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렐 경감은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럼 저녁에 뵙지요. 구렐 경감이 호텔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자 남자는 마르코를 내보내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마르코, 얼른 경감의 뒤를 따라가게. 경감이 호텔을 완전히 빠져나가면 제롬과 만나 일을 처리하고, 알겠지? 문을 닫은 남자는 한숨을 돌리고 캐슬바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입니다. 소개를 마친 류팽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캐슬바흐에게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본 캐슬바흐는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류팽이라고? 휴, 안심이다. 류팽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니까.
캐슬바흐의 마음을 눈치챈 류팽이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남의 행복을 위해서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양심적인 도둑인데다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방금 총을 쏜다고 한 건 겁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류팽은 캐슬바흐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파리에 도착한 날 바르바르의 대령이라 불리는 사립탐정과 만났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하 제 부하가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알게 됐죠. 아울러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검은 가죽 주머니와 상자에 대해서도 알고요. 캐슬바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에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류팽에게 표정을 읽히지 않으려고 애써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류팽은 캐슬바흐를 주의 깊게 살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령에게 파리의 뒷골목에 사는 피에르 르디크라는 청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는 175cm의 키, 금발에 코수염을 기른 청년으로 오른쪽 뺨에 희미한 흉터가 있고 왼쪽 새끼손가락의 끝부분이 없지요. 피에르는 대체 누굽니까? 그를 찾는 이유가 뭐죠? 류팽의 물음에 캐슬바흐가 짧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캐슬바흐의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류팽이 또다시 묻습니다. 검정 가죽 주머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내 광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200개가 들어있습니다. 오, 굉장하군요.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그 정도쯤이야 당신에겐 별거 아닐 텐데 굳이 은행 금고에 넣어두다니. 류팽은 성냥불을 탁 켜더니 그 불이 꺼질 때까지 한동안 생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곤 혼자 말을 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겠군. 류팽의 말을 들은 캐슬바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류팽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류팽의 예상대로 마르코가 숨겨진 편지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류팽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편지를 찾았습니다. APOON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종이와 813이라고 쓰여있는 종이가 있다던데 대체 APOON이 무슨 뜻입니까? 813은 813인가요? 아니면 813이라는 숫자인가요? 류팽은 캐슬바흐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소중히 보관한 거요? 류팽의 다그침에도 캐슬바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류팽은 딱딱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큰 부자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만 사실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도둑일 뿐이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요. 나는 신사도둑이지만 당신은 그동안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것을 훔치려고 하고 있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요? 자,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가질 수는 없소. 내가 당신의 계획을 도울 테니 나와 손을 잡지 않겠소? 싫소.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피에르를 찾아주겠소. 하지만 캐슬바흐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캐슬바흐가 완강히 거절하자 류팽은 캐슬바흐의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그의 무릎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시간을 5분 주겠소. 그래도 거절한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부인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될 것이오. 류팽이 사람을 해쳤다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구렐 경감은 약속대로 캐슬바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니 캐슬바흐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이 보였습니다. 캐슬바흐 씨? 구렐 경감은 캐슬바흐의 이름을 부르며 열려진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침실 앞에 긴 금발머리의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렐 경감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다행이군. 숨을 쉬고 있어. 여자는 누군가에게 맞았는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침실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던 구렐 경감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캐슬바흐가 의자에 앉아 심장에 칼을 맞은 채 숨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서 체프먼과 하인은 입에 손수건을 물고 밧줄로 꽁꽁 묶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렐 경감은 캐슬바흐의 시신을 살피다가 그의 옷에 피로 물든 명함이 한 장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르센 류팽. 구렐 경감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명함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류팽의 명함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류팽이 사람을 해쳤을 리가 없는데. 명함은 캐슬바흐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칼은 끈적끈적한 피로 젖어 있었고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호텔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경찰청에서 르노르망 치안국장과 예심판사가 달려왔습니다.
예심 판사는 재판을 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증거를 찾고 모으는 일을 하는 판사입니다. 구례 경감이 르노르만 국장에게 류팽의 명함을 보여주자 르노르만 국장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르노르만 국장은 구부러진 등과 누렇고 메마른 피부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70살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찼으며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사건을 해결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여전히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 이젠 됐어. 구례 경감은 르노르만 국장이 온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구례 경감에게 있어서 르노르만 국장은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국장도 구례 경감을 마음에 들어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르노르만 국장은 사건이 일어난 방과 4층 그리고 호텔 주위를 샅샅이 살펴본 뒤 구례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구례 경감, 류팽이 정말 범인일까? 사건 현장에서 류팽의 피 묻은 명함과 칼이 나왔습니다. 류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지 않나? 저도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류팽은 비록 도둑이지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류팽이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살인을 하다니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헤셀바흐 부인이 이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네, 누구에게 맞았는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맞은 걸까? 캐슬바흐 부인은 오전에 하녀와 함께 뭔가를 사러 나갔었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범인과 마주치게 된 건 아닐까요? 비서인 체프먼 씨는 어떻게 된 건가? 겨우 정신을 차린 체프먼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며칠 전부터 불안에 떠셨어요. 오늘 바르바르의 대령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그가 류팽일 줄이야.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검은 상자가 있었어요. 귀한 물건이 들어있는지 선생님은 제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지요. 그 상자는 리옹 은행에 보관됐는데 류팽이 선생님을 협박해서 열쇠를 찾아내고 그의 부하가 가지러 갔습니다. 또 없어진 것은 없습니까? 가방에 넣어둔 검은 가죽 주머니도 소중히 여기신 것 같은데 그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례 경감이 가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검은 가죽 주머니를 찾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체프먼의 이야기를 들은 예심 판사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르노르만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류팽이 분명하군요. 그렇죠? 르노르만 국장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소. 가지려 했던 것을 이미 가진 만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는 류팽이 왜 살인을 했겠소? 예심 판사의 의견에 동감하지 않은 르노르만 국장은 호텔 지배인에게 호텔의 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슬바흐 씨의 옆방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나요? 네, 청소하는 종업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르노르만 국장은 그 종업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청소를 마친 뒤 모든 문을 잠갔어요. 전 아무것도 못 봤는데 담뱃값을 주었어요. 겉에 LM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르노르만 국장이 눈을 반짝이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담뱃값을 가지러 간 종업원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더니 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종업원이 죽었습니다. 이런 구례 경감, 얼른 호텔 출입 문구를 전부 막아. 어느 누구도 호텔에서 나가선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 뒤 다급히 방을 나가려던 르노르만 국장은 발밑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13이라고 쓰여있는 종이였습니다. 르노르만 국장은 그 종이를 얼른 주머니에 넣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에 캐셀바흐 씨가 똑같은 찔린 상처가 있군. 침대 아래에 숨겨놓은 담뱃값을 꺼내려다 찔린 것 같네. 담뱃값이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범인이 가져간 것 같군. 구례 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뱃값이 아주 중요한 물건이군요. 그렇네. 그런데 LM이 뭘까? 이 단서를 바탕으로 체프먼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뭔가가 나오겠지. 르노르만 국장은 문득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외쳤습니다. 체프먼 씨는 어디 있습니까? 호텔 지배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르노르만 국장은 흥분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르노르만 국장은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불혈경감, 아직 아무도 안 나갔지? 네, 국장님. 체프먼을 아직 찾지 못한 르노르만 국장은 우선 종업원들과 호텔 손님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종업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좀 전에 4층과 3층 사이에 급히 내려가는 두 신사를 봤어요. 한 사람은 호리호리한 몸집의 금발이었고 검은색 중절 모자를 쓰고 검은색 망토를 입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깨끗이 수염을 깎은 넓적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들이 뒷계단으로 도망치듯 내려가는 모습이 여종업원의 말을 들은 르노르만 국장은 확신했습니다. 범인이 분명해. 호텔 문을 막았으니 범인은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야. 분명 이 호텔에 하나 있어. 르노르만 국장은 호텔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경찰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든 출구를 철저히 지키고 감시해라. 머리 글자가 M인 사람을 찾아라. 르노르만 국장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군 같았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음상평 8.13의 비밀에서 탐정 류팽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사건 속에서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면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류팽을 노리는 범인을 쫓아가면서 이어지는 추리가 재미있습니다. 함정을 미리 알아채어 위기를 모면하지만 다시 함정에 빠지게 되는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때문에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추리소설의 두 왕자 자리를 차지하는 영국의 셜록 홈즈와 프랑스의 아르센 류팽. 나쁜 방식으로 재물을 모은 부자들의 재산만 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도둑. 개인적으로 도둑이라기보다는 탐험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이미지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뛰어난 변장술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매력적인 아르센 류팽입니다. 아르센 류팽 시리즈도 궤도 류팽이 활약하는 추리소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일러스트가 더해지니 원작의 감동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리력과 논리력 등을 기를 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기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